다시 한번 현금기 가질금은 있을 수도 있고 한 위한 표라고 말씀드렸는데는 부가세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자비세 엄창현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그 강의를 좀 이렇게 듣고 나서는 좀 뭐 세무조정이 뭐다, 그리고 그냥 소득처분이 뭐다, 결산을 어떻게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결산을 좀 더 잘할 수 있다. 뭐 요 정도 그냥 느낌 정도로 가져가셨으면 해요. 그냥 이렇구나, 이 정도의 큰 흐름을 좀 훑는 정도로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앞부분에는 결산부터 범위세 신고까지 일반적인 내용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큰 맥락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재무제표와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이제 이해하는 도구인 뭐 재무비율을 좀 분석해 비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없는데 제가 나름대로의 사례를 좀 실제 사례를 준비해서 앞에서 이제 알아봤던 것들을 좀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산이란 말은 말 그대로 계산을 끝맺는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기업회계상에서 결산이란 회계 기간 동안의 손익을 산정하고 특정 시점에 재정 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회계적인 절차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회계 기간, 그리고 손익, 그리고 특정 시점, 상태. 회계 기간 동안의 손익을 산정한 게 손익계산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시점에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그 표가 재무상태표가 될 겁니다. 기장하고 결산의 차이점은, 기장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북키핑이라고 해서 장부의 거래 내역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하고요. 1년 동안에 이렇게 장부를 기장하게 되면 결산 시점에 와서 그 작성된 북을 클로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재무제표를 만드는, 확정하는 절차가 결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결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스타트업을 종사하시다 보면 사실 회계 전문 인력을 따로 두실 뭐 그럴 만한 여력도 없고, 또 당초에 사업을 개시할 때도 뭐 본인들의 아이템에 좀 중점을 두시지, 뭐 우리가 이거를 해서 뭐 세금을 얼마를 내고 결산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고려 대상도 아니고, 그게 고려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비스가 이런 거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안 맞거나 아니면 증빙이 좀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제가 결산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증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통장 거래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를 적어도 외부에 있는 세무 대리인에게는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산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한 100%에서 한 5% 정도? 요 정도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해가 가는 게, 이제 본 아이템에 집중하시다 보면 나중에 결산을 할 때 뭐 3월 뭐 27일에 누구로부터 300만 원이 입금됐는데 이 내용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기억이 잘 나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재무제표가 굉장히 엉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산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일단은 법인의 증빙을 좀 꼼꼼하게 잘 챙기자. 증빙이 없이 이렇게 그냥 돈이 인출이 되게 되면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뭐 가지급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빙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 회계는 그 기중에는 부가세 신고 그리고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 대부분의 매출 매입이 사실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거래 내역이 조금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그 상호라던가 아니면 대표자 성명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매칭이 가능한데 다른 거래, 그러니까 매출 매입 거래가 아닌 보증금이라던가 뭐 우리가 투자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아니면 빌렸다거나 이런 거래들은 사실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외부에서 파악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락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이 끝나기 직전에쯤 되면 이런 자산부채, 우리 회사의 자산부채가 적정하게 계상이 되었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냥 뭐 이렇게 하나 날라왔는데 거기 보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뭐 세금이 없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의 자산부채가 정확하게 계상이 되었는지를 꼭 신고 전에 한번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는 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결산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두 가지의 재무제표가 탄생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역들이 정리가 안 된 뭐 오류가 굉장히 많은 재무제표. 이렇게 되면은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적정하게 표현할 수가 없고 뭐 그걸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뭐 무슨 비율을 이렇게 산정해서 관리를 해야겠다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오류 누락 사항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거 그게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좀 투자자한테 좀 좋게 만들어야겠다. 아니면은 뭐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없는 비용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비용이 아닌 것들을 비용으로 계상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그 분식회계에 제가 한자를 적어놨는데 분식회계 이 한자가 이 분자가 가루 분자 그리고 식자가 꾸밀 식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얼굴에 이렇게 분칠을 한다. 그리고 뭐 화장빨이다. 그 분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에 좀 못생긴 재무제표를 이렇게 분을 칠해가지고 좀 이쁘게 만들어 보이게 하는 그 분식회계 할 때, 그러니까 분식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인데 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정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축소를 시키면서 본인 의도대로 막 이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을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스타트업에서 결산을 한다는 것은 어떤 뭐 대단한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회계 기준 상의 어떤 판단이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항목을 적정하게 판단한다거나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회사에 모르는 거래 내역이 없는 거. 꼼꼼히 잘 챙겨서 뭐 물론 외부에서도 잘 챙겨야겠지만 회사에서도 이렇게 좀 적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누락이 없고 그리고 뭐 잘 적정하게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셔야 저희가 결산 때 반드시 이게 좀 반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뒤에서 말씀드린 뭐 가지급금이라든가 아니면은 회계가 복식부기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한쪽이 잘못되면 또 한쪽이 잘못되고 그러면 그 한쪽이 잘못된 거는 또 다른 계정에 가 있고 또 다른 계정에 가 있는 것도 이렇게 계속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오류를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결산을 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 없자. 이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매출 매입 내역이 아니라 자산 부채가 누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누락이 되게 되면 어떤 항목, 어떤 오류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좀 놓치지 말고 챙겨봐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건, 뭐 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뭐 우리 회사의 어떤 우리 회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뭐 물건, 유형이나 무형의 자산을 말하는데 자산이나 매입, 그러니까 어떤 거를 사고 판 내역은 조금 이게 통장의 거래 내역이 찍히지만 그 통장 거래 내역이 오류가 이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자산을 사왔다고 이렇게 표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물건을 판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가 그거를 그냥 매출로 인식해 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가 뭐 2017년도 내에 특허라든가 아니면 상표권, 그게 아니라 뭐 지적재산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무형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재무상태표에 그게 꼭 표시되어 있는지, 그게 없다면 말씀을 해주셔서 이거는 뭐 그러니까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계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보증금이나 차입금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차입금이 누락되게 되면 채권자가 굉장히 싫어하죠. 자기가 빌려준 내역이 부채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의 권리 사항이 이제 수반되는 거라서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 차입금이 누락되었다면 차입하면서 이제 인식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증자가 있었다, 아니면 감자, 뭐 자사주 매입 같이 이렇게 자본 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게 누락되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자본이 잘못 표시된 것뿐만 아니라 법인세 신고할 때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라고 해서 이제 1년 동안의 주식 거래 내역, 변동 내역들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표시가 안 되면서 가산세까지 나오게 되는. 그래서 증자를 했다면 등기하실 때 이제 뭐 등기부 등본,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증자가 되었는지를 반드시 좀 전달을 해주셔서 적정하게 표시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거는 좀 저희가 더 알기가 어려운데요. 저희 이게 주식 이렇게 양도양수가 있거나 아니면 상속 증여가 있었던 경우에는 자본 내역의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그냥 당사자 간의 소유권만 변경이 된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 신고 때 같이 제출해야 되는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어떤 사람이 팔았는데 아직도 그 사람 명의인 것으로 계속 기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요 한 5가지 정도를 반드시 한번 챙겨서 보시고 오류가 있다면 뭐 이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이거는 이 내용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류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특히 누락이 있는 경우에 법인에서 이제 자금이 인출이 되었는데 대변에 보통예금이 있다는 거는 보통예금이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통예금이 나갔는데 상대방의 편에 어떤 항목으로 나갔는지를 대표님께서 모르시는 경우가 아까 한 5%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계속 모르게 되면 이제 기중에는 가지급금이라는 내역으로 계속 계상하고 있다가 기말에는 어떻게든 그거를 찾아가지고 기속을 밝혀야 돼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그냥 보는 거죠. 대표자가 그래서 굉장히 좀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 결산 보고 의무는 세무 대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대표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사실 바쁘시고 이게 회계 세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대리인한테 맡기는 건데 본인이 일단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 내역을 제대로 알 수 없다면 그게 자기가 가져간 걸로 그냥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대표님께서 자기 돈을 회사에 넣기 전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양도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뒤에서 말씀드리는 가지급금 정리 그러니까 정리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의 핵심은 돈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좀 그 누락사항 없이 잘 챙겨주셔야 이런 가지급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 결산이 끝났고요. 결산이란 게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죠.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면 저희가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 이제 세무조정이란 걸 하게 되는데 재무제표는 기업회계 기준을 이제 기준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하고요.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세무회계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차이가 있는데 작성하는 목적의 차이가 있어요. 기업회계는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하는. 그러니까 회사의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뭐 세무 당국도 있을 거고, 아니면 투자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채권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우리 회사 자체일 수도 있겠죠. 우리 회사의 성과를 1년 동안의 성과를 보고 우리 회사가 관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재무회계라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요. 세법은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제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를 산정하기 위해서 세법에 맞게 이제 세무회계로 작성을 하죠. 근데 이게 회사가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세법도 세법대로 자기만의 어떤 세법상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또 세법상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를 존중해서 세법이 이제 기업회계에서 나온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여기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수익과 비용을 따져보고 그 중에서 수익 중에서 이제 뭐 세법상 수익이 아닌 것은 빼고 다시 비용인 것은 넣고 이런 절차를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누가 맞다 틀리다의 차이가 그런 게 아니라 둘 간에 작성하는 목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세무회계가 기업회계를 존중해서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이제 그 당기순이익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나오게 됐을 텐데 그러면 수익과 비용 중에서 한번 따져보는 거죠. 세법적으로 맞는지. 이제 두 어떤 회계 간의 차이가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그 차이들을 밝혀서 이제 조정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무회계는 이제 수익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입금이란 말을 쓰고요. 비용이란 말을 안 쓰고 송금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기업회계상 수익 중에서 이제 세법상 기업회계가 더 낮게 수익을 잡았으면 세무회계에서는 입금이라고 하니까 입금 산입, 그러니까 입금을 더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무회계에서 세법상 그 매출이 아닌 것을 기업회계에서 수익으로 잡아놨으면 그거를 취소시키는, 그래서 입금 불산입. 뭐 근데 이런 말은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뭐 이렇게 담당자께서 뭐 이런 것까지 알면서 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고요. 저도 세무조정이 뭐냐라고 이제 좀 알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요 차이들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요 용어들은 한 번쯤은 그냥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세무조정을 하는 차이를 그냥 조정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차이에 대해서 기속자를 밝혀서 그 사람에게 소득을 처분합니다. 세무조정 사항의 기속을 밝히고 세무상 순자산을 밝히는 절차인데요. 이렇게 나중에 유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유보가 계속 쌓여 있게 되면 법인이 언젠가 청산을 하게 되면 그 청산 법인세를 계산할 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무조정 사항이 요 뒷페이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송금부산입, 입금부산입, 송금산입을 통해서 각사업연도 소득이라는 세법상 소득을 구할 텐데 그 중간에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그러니까 세무조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세무조정이 발생하면 소득처분이라는 게 발생한다. 소득처분은 유보, 사회유출, 기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유보는 말 그대로 요 차이가 법인 내부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잘 모르셔도 됩니다. 이게 요 차이가 법인 내부에 남아있다. 그 말은 법인의 어떤 자산이나 부채에 그 영향이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로 유출되었다는 말은 회사 밖으로 유출되었다. 그래서 사회 유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보도 아니고 사회 유출도 아닌 것을 기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밖으로 유출이 된 경우에 그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속이 분명한 경우 그리고 그 사회로 밖으로 나가긴 했는데 아예 어떻게 나갔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다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기속자에 맞게 뭐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해서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기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시 또 대표자가 그 모르는 거에 책임을 져서 대표자한테 급여로 그러니까 그냥 상여를 준 것처럼 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인정상여라고 하는데요. 상여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제 기타 사회 유출은 뭐 이제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까지 되게 표가 좀 어렵고 처음에 보시면 사실 그냥 한글로 쓰여 있는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도 그런 거를 이제 거의 뭐 소련말 같다 이런 말을 많이 쓰셨거든요. 이게 뭐 사회 유출 뭐 이거를 딱 들으면 잘 알 수가 없게끔 지금 세법이 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 차이가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
어떤 게 있냐면 세무조정사항이 이제 법인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를 조정하는 게 유보인데 감가상각비라든가 아니면 자산의 평가 손실 같은 것들이 유보사항에 해당합니다. 아까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세법이 이제 세무조정을 할 때는 재무회계의 재무상태표를 존중해줘서 거기에서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유보가 그래서 그 차이 나는 내역들을 정리한 겁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언제든 그러니까 계속 세무적 순자산을 계속해서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재무상태표에다가 세법상의 유보 자산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유보를 가감하면 곧바로 세법상 순자산을 이제 산출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감가상각비가 가장 대표적인 유보 사항인데 감가상각비는 맨 뒤에 나중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보는 저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대표님들의 관심사는 좀 아니죠. 왜냐하면은 뭐 언젠가는 유보는 언젠가는 없어지거든요. 없어진다는 말은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그 몇 년에 걸쳐서 조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는 세금은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유보는 저같이 관리를 하는 사람, 이 세법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사람은 중요하지만 뭐 회사에서는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뭐 상장기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기도 합니다. 유보보다는 조금 더 와닿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기타 사회 유출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세무조정, 그 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회사 밖으로 유출된 경우. 그래서 요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기속이 분명한 경우, 기속이 불분명한 경우. 기속이 분명한 경우는 기속자에 맞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업무 무감 지출 이런 게 대표적인데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 회사에서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그냥 일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냥 노트북을 하나 이렇게 사줬다. 그냥 사줬다.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소득 처분이 달라져요. 그냥 출자자, 주주한테 우리 회사에 그냥 노트북을 하나 이렇게 사드렸다. 이러면은 그냥 그 금액이 배당이 되는 거고요. 재무회계는 접대비 뭐 아니면은 뭐 복리후생비 이런 걸로 처리를 해놨겠죠. 하지만 그 세부 내역을 밝혀서 이거는 주주한테 사준 거니까 세법에서 그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면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배당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냥 근로자나 아니면 뭐 대표가 가져갔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여, 대표자나 근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하고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이 금액이 없이 연말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소득세를 더 징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예 법인 외부로 나가서 아니면 다른 법인에게 사줬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에게 사줬다면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해서 사후관리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왜 사후관리가 없냐면 이게 그 사람의 법인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의 소득으로 그리고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주주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면 그 사람의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 기타로 처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잘 처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근데 기속이 불분명하면 또 대표자가 그냥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대표자가 이제 근로소득세를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대표자에게 이제 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락사항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업무와 관련되어서 지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아까 그러면 이제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게 세무조정이었고 세무조정에서 그게 외부에 있는지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아니면 내부에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 기속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그 사람의 소득으로 처분한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제 주요 세무조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이런 내용들은 회사가 제시한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세법적으로는 그러니까 회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회계 마음대로 한다기보다 회계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회계 기준은 회계 기준에는 접대를 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표시하겠죠. 그리고 그냥 복리로 쓴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이제 계상을 하고 그냥 기부한 경우에 기부한 걸로 표시를 할 텐데 세법은 이런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부 내역을 보고 어쨌든 어떤 뭐 물건을 매입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산을 매입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회사에서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지출한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업무와 관련성이 아예 없으면 그냥 기부금으로 처리했다. 그러니까 기부금으로 보는 거죠, 세법은. 그리고 업무와 관련이 있는데 그게 특정인한테, 어떤 사람한테 특정해서 지출하면 그 사람한테 대한 접대비가 되는 거고, 그냥 그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그냥 아무나에게 그냥 지출하는 경우를 강고선전비라고 합니다. 접대비와 강고선전비는 뭐 이렇게 강고선전비로 보려면 백화점 같은 데서 그냥 아무나 이렇게 오면 그냥 이렇게 다 주는 거를, 그러면 그 백화점의 원가는 강고선전비로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를 구입하는 사람에게만 준다. 그러면은 그건 세법상 접대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 강고선전비는 한도가 없지만 접대비나 기부금은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접대비가 한도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 접대비 한도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으면 회계상으로 그냥 뭐 유사하니까 그냥 강고선전비로 처분 이렇게 계상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접대비 한도를 안 넘으니까 상관이 없고, 강고선전비가 그냥 뭐 많이 발생해도 한도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분식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법에서는 전혀 아예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사실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 기준도 이거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또 중소기업의 회계 기준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작성하지 않는 분들이 많겠죠. 세금 신고용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아예 작성을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 거의 실무적인 어떤 간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대비의 한도가 있는데요. 세법은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향하는 바가 다른 거죠. 회계는 접대비로 지출했으면 접대비로 계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적정하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접대한 경우에 다른 걸로 가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근데 세법은 그래서 그 접대비에 대해서 한도를 두고 있어요. 정책적인 목적으로 접대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세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2,400만 원. 그러면은 1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의 어떤 기본 접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까지만 그렇고, 아직 내년에 이게 더 연장될지는 올해 하반기 정도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출에 따라서 아무래도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접대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접대비 한도를 매출에 따라서 또 차등을 두고 있는데, 뭐 100억 이하에는 만 분의 20, 이게 한 0.2% 정도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놨거든요. 50억 정도의 매출을 한다. 그러면은 2,400만 원에 50억에는 대한 0.2%인 1,000만 원을 더해서 3,400만 원. 요 정도의 이제 접대비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00만 원을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비용들은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했지만, 세법에서는 그거를 부인하고 그보다, 그러니까 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되면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이 꼭 있다고 했죠. 이제 소득처분이 있는데, 그 소득처분은 기타 사유 유출로, 회사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외부로 유출이 되었으면서 그 뭐 상대방 법인 사업체 혹은 그 어떤 사업자 혹은 뭐 그냥 알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알 수 없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라 그냥 기타 사유 유출로 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리후생비, 그 복리후생비가 얼마가 적정하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세법에서 사실상 인정하는 복리후생비는 요 내용이 답니다. 뭐 직장 체육비, 연회비, 회식비 뭐 해서 뭐 이렇게 거의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복리후생비와 세법에서 바라보는 복리후생비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이제 사회 통념상, 그리고 뭐 유사한 비용,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많이는 하지 않는데, 그래도 원칙적으로 위 항목, 그러니까 이 위의 항목 외에는 복리후생비로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 뭐 세무서나 뭐 국세청에서 복리후생비가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이렇게 긴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리후생비가 아닌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해서 그거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이제 나중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다시 다 가세소득으로 보고 계산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결산 후 세무조정을 한다면 귀속자에 맞게 다시 처분을 하겠죠. 그게 이제 뭐 주주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노트북을 그냥 하나 사줬다거나 뭐 차를 사줬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배당으로 배당소득세를 계산하게 되고 이제 뭐 우리 종업원한테 그렇게 해줬다면 상여 아니면은 기타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손익계산서에 좀 주로 표시되는 항목을 이제 가져왔는데 또 주로 표시되는 항목이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이제 우리 회사가 낸 세금과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벌금, 과태료 뭐 이런 것들도 다 세금과 공과금에 해당하는 건데 세법에서는 그러니까 세금이 대부분의 세금을 그냥 송금이란 말을 쓴다 그랬죠. 이제 송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대신 이제 취득 단계인 취득세, 그러니까 취득세는 기업회계에서는 그냥 세금으로 세금공과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살 때 취득세를 냈다면 그거는 뭐 취득세 따로 건물 따로가 아니라 그 건물의 원가는 취득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제 보고 그때부터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도 그거를 인정해서 송금으로 그러니까 인정하되 뭐 자산의 원가로 처리했다면 그거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법인세를 일단 제외하고 부가세라던가 아니면은 근로자본의 이제 그 원천세를 원천징수에다가 대납하는 거는 법인의 비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 그리고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로부터 매출하면서 이렇게 대리 징수한 금액을 그냥 대납한 금액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법인의 어떤 뭐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부담하는 뭐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전혀 다른 성격인 것이죠. 뭐 위에 보시면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인을 그냥 경영하면은 나오게 되는 세금이지만 이런 부가세라든가 원천세는 회사가 대납하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또 법인세가 있는데 이 법인세는 지금 우리 이제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세무조정을 하고 법인세를 계산했는데 그게 또 비용으로 들어가서 또 다시 법인세를 했더니 그게 또 비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순환 논리로 빠지게 되니까 법인세는 이제 원래 여기 세금과 공과에 넣지도 않을 뿐더러 법인세 등이라고 해서 따로 표시되면서 그 이제 세법상에서는 법인세 낸 거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세법상 그러니까 세법이기도 하고 법이기도 하고요. 그 밑에는 이제 과태료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한다. 이제 신고 의무를 좀 이렇게 해태했다고 하는데 그 신고 기간에 적정하게 신고를 못해서 뭐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납부 기한을 놓쳐가지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면 뭐 이렇게 원천세를 뭐 한 달 정도 좀 이렇게 돈이 없어서 늦게 냈는데 가산세를 부담하는데 그 가산세가 비용으로 인정되면서 법인세가 줄어드는. 그래서 이게 뭐 가산세의 절세 효과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법이 아니라 어떤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제 송금을 이제 송금으로 보지 않고 송금 불산입합니다. 근데 이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라고 해서 이제 당사자 간의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서 뭐 연체이자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들은 이제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뭐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속에 따라서 추가로 더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이 강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긴 경우에는 안 되고 그다음에 당사자 간의 약속을 어긴 경우에는 뭐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른바 딱지라고 하는 이제 교통사고 벌가금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위반, 과태료 같은 것들은 마찬가지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말은 비용으로 이제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무관 지출, 업무무관 자산이 있는데
그 이제 처음에는 세금이 안 나오다가 한 다른 분들이 이제 세금을 내는 걸 보고 아, 나도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좀 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한 1억씩 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막상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절세를 찾아다닌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분은 이제 회사에 이렇게 돈이 쌓여가니까 그 돈을 이제 빨리 써야 되는데 다른 걸로 이제 좀 많이 쓰시는 거죠. 뭐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차를 스포츠카를 산다거나 아니면 뭐 골프 회원권을 산다거나 법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게 되면 그걸 이제 저 뒤편에 이제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 소유주는 법인인데 그 법인의 사업 목적에 크게 상관이 없는 그냥 이제 약간의 그런 어떤 유흥을 위해서 이렇게 사거나 어쨌든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사게 되면 그 업무 무관 자산에 이제 소요되는 비용, 예를 들어서 그 자산도 취득세가 있을 것이고 그 자산도 재산세가 나오게 되면 그런 비용들은 전부 다 성금 불산입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니 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사택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많이 주시는데 사택은 출자 임원인 경우나 아니면 그 친족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송금 불산이 이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이제 소액주주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근무를 하고 있는 출자 사용인 그리고 아예 출자를 하지 않았지만 뭐 임원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죠. 근로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거는 송금으로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사택이 있고 그 사택에서 사는 경우에 그 사택에 대한 유지 비용들, 그 사택에서 나오는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산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지 그 사람이 일단은 그게 자체가 사택이 아니죠. 그 사람이 계약한 월세를 내준다거나 보증금을 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택의 개념 자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뇌물은 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좋은 그림이 있는데 그게 대표님 방에 있으면 송금 불산이. 근데 이제 다 볼 수 있게 그냥 뭐 로비에 해놨다. 아니면 뭐 그냥 사무실에 해놨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업무무관 자산으로 안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업무무관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대표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한테 그냥 다 소득세를 매겨버리고요. 업무무관 자산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가지급금과 함께 좀 세법상 제재가 좀 강력하게 있거든요. 그때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회사 자산부채가 이렇게 작성이 될 텐데 그 자산에 업무무관 자산이 뭐 있어 본 적도 없지만 이렇게 있게 되면은 투자자라든가 채권자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내겠죠. 뭐 투자를 했는데 그 자산이 정체 모를 곳으로 자꾸 이렇게 사용돼서 대표자가 소득세를 물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자산에 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자산이 막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거나 그리고 그것들이 다 비용 처리도 안 되는 자산들이라면 아마 조금 저 같으면 좀 다시 한번 투자를 고려해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좀 이게 복잡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좀 뒤로 보냈는데요. 유보사항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유보사항이 감가상각비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하자면 회사가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세무조정을 해서 세법적인 소득을 구하고 이제 그 소득을 차이를 조정할 때 소득처분이라는 게 나와서 소득을 처분할 때 이제 그 차이가 회사 내부에 남아 있다면 유보로 그리고 회사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이제 기속자에 맞게 처리하고 아예 기속이 불분명하면 대표님이 가져간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감가상각비는 그러니까 회계는 1기, 2기로 보면 어떤 물건을 샀는데 회계는 1기에 이 자산의 대부분이 소유가 된다. 한 4분의 3 정도는 1기에 우리의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라고 해서 150, 50으로 이렇게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회계 기준은 감가상각 자산을 보고 그 자산이 어떻게 우리 회사의 수익의 창출에 기여하는가 그걸 보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세법은 그러지 않고 그 기계에 대해서 이미 어떤 기계는 몇 년으로 무슨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자의적으로 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회계는 150을 계상했는데 세무회계는 100만 인정되고 그럼 조정을 50을 해야겠죠. 그럼 50은 이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보로 처분했다가 다음 연도에 되면 이제 기업회계가 50을 계상했는데 세무회계는 이번에도
이제 비용으로 계산할 금액이 100인 거죠. 그러면 친절하게 또 그 전에 있던 유보를 없애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차이인데요. 기업회계는 150, 50으로 계산할 거고 세무회계는 100, 100으로 이렇게 평준화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첫 해에는 있었다가 둘째 해에는 없어지면서 이렇게 언젠가는 없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보는 언젠가는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뭐 유보, 그 다음에 뭐 송금불산입 이런 말은 사실 잘 모르셔도 돼요. 제가 의도하는 바는 그런 바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시면은 가장 좋겠지만 너무 용어에 좀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흐름, 둘 간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언젠가는 조정되는 게 유보고, 그게 차이가 밖으로 왜 유출되었으면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밖으로 유출된 경우에는 그 개개인에게 맞게 소득세, 뭐 배당 이렇게 해서 이제 처분을 하는구나. 요 정도까지만 아셔도 아주 훌륭한 어떤 그 회계 세무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세무 조정이 끝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급금이 있는데, 가지급금은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요. 인정이자라고 뒤에서 말씀드릴 이제 제재가 있고, 그 인정이자에 대해서 범위세가 나오고, 또 상여로 처분되고요. 또 그 인정이자만, 그러니까 그 가지급금만큼 우리 회사가 부담한 이자 비용도 인정을 못 받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대손 처리 이런 거는 가능한 게 아니라 대표님이 이제 법인에 돈을 넣을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라든가 신용평가, 뭐 투자자가 평가할 경우에 매우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정이자인데요. 이 인정이자는 어떤 거냐면 1년 중에 그 가지급금이 있었던 그 기간을 산정을 해서, 이 적수라는 말이 매일매일의 어떤 잔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년 중에 그 가지급금이 계산되었던 날짜, 그러니까 기초 기말에만 없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있었던 날짜를 계산해서 인정이자율이라는 이제 법에서 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인정이자율로 한다고 하면 4.6%로 계산을 해서 이제 그 이자만큼을 법인에서 꼭 받아야 되는, 굉장히 좀 이제 무거운 그런 왜냐하면 이게 법인세도 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그 대표님한테 언젠가 또 이걸 내지 않으면 상여로 처분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중에, 그러니까 기초에 뭐 있거나 아니면 기중에 다 갚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갚은 날까지, 예를 들어서 6월 말일에 갚았다면 180일 곱하기 4.6% 해서 뭐 한 230만 원 정도? 23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법인에 내셔야 돼요. 내지 않아도 법인은 이만큼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다시 대표가 가져간 걸로 봐서 또 상여로 처분하고요. 이런 인정이자가 있기 때문에 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이 가지급금은 이자 비용을 부인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좀 간단한 거예요. 5억 원을 빌려서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내가 사업에 쓰겠다고 이제 빌려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총 이자가 뭐 한 1,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다고 하면, 근데 그 중에 한 1억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대표자가 가져갔던지 아니면 뭐 어디 쓰였는지, 뭐 사업에 쓸 수도 있지만 증빙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이렇게 계상이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드린 그 사업에 전혀 상관이 없는 업무무관 자산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법인의 이자 비용에서 그 이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비율만큼만 다시 발라내가지고 그만큼을 비용으로 이제 보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중에서 한 20% 정도는 이 회사의 비용으로 쓰이지 않았다. 5억 원을 차입해와서 1억 원은 다른 데 썼다. 그러면 그 이자 비용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세법의 어떤 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급금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지금 보면 뭐 급여를 올려서 갚아라, 아니면 배당을 해서 갚아라, 아니면 다른 자산을 가져와라, 아니면 뭐 특허라도 내라, 뭐 아니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내라. 이게 보면 해결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마땅한 해결책이 없고, 대부분 그냥 그 대표님의 자산을 다 법인에 이제 다시 넣어야 없어지는 항목들입니다. 뭐 물론 이제 좀 가장 세부담이 적은 형태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렇게 관련 뭐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해야 되니까 아마 좀 전문가한테 상의를 받으시는 게 좋겠지만, 그것도 기본적으로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거지 뭐 갑자기 가지급금이 없어지고 뭐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만들면 그 차이를 조정해서 세법상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계산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세무조정을 하고, 그 세무조정을 이제 법인 내부에 남아있으면 유보, 외부로 하면 기타 사유 유출로 하면서 각 정리를 해서 세법상의 어떤 소득금액을 다시 구한 거죠. 다시 구한 금액에다가 이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 뭐 결손이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결손금을 뭐 더해준다고, 그러니까 넘어오는 결손금을 반영해주고, 비과세 소득은 빼주고, 또 소득공제 같은 게 있으면 빼줘서 가세 표준이란 걸 만들게 됩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뭐 부가세, 뭐 취득세, 소득세 전부 다 세법은 가세 표준이란 걸 구해서 그 가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형태로, 그래서 산출세액이라는 거를 이제 산출하는 형태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법인세 가세 표준을 구해서 세율을 곱한 다음에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 산출세액을 이제 뭐 공제받을 게 있다면 공제받고, 감면받을 게 있다면 감면받고, 또 가산세를 일부 부담할 게 있다면 아까 같이 뭐 주식변동 상환명세서를 제대로 제출 안 했다거나 이런 가산세를 이제 포함해서 나중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결산이 좀 사실 회사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뭔가요 물어보면 그냥 뭐 우리는 세금도 안 나오는데 뭐 그냥 알아서 그냥 잘해주면 되지 뭐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손금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소기업은 결손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은 직전 연도의 법인세도 돌려받을 수 있고, 또 향후 10년간 계속해서 우리가 번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뭐 법인이 증여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이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 결손금으로 까면서, 그러니까 공제하면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그래서 올해 비용이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적정하게 다 반영을 해야 이런 계속 2월에서 넘어가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더라도 장부를 제대로 꼭 처리를 해야 됩니다. 결손금이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뭐 위에 거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중소기업은 80%, 중소기업 외에 이제 기업들은 80%인데 이게 올해부터인가 아마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10년간 계속해서 수익이 날 경우에 지금 쌓인 결손금을 계속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납부할 세금을 굉장히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또 스타트업의 가장 큰 관심사라면 아무래도 엑싯이 어떻게 할 것인지, 뭐 팔 것인지, 아니면 뭐 상장을 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의 사업성을 좋게 봐서 사오려고 할 때 이런 결손금이 있다면 앞으로 내가 낼 세금이 굉장히 좀 디스카운트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예상을 가질 수 있어서 가산 요소가 될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좀 약간 또 반대되는 면도 있겠죠. 뭐 결손이 계속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수익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내용일 수도 있어서 아이템이 정말 좋은 경우에, 그리고 결손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뒤에서 재무제표에서 설명드릴 텐데 그런 기업이 좀 매력적인 투자자로 볼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결손금을 반영하면 가세 표준이 작성이 되죠. 그 가세 표준에다가 법인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법인세율은 가세 표준으로 2억까지 10%, 그리고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그리고 3천억 초과하는 경우에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25%의 세율로 가세가 됩니다. 이제 점점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도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이제 세금이 좀 많이 낮죠. 개인은 아마 2억이 넘으면 거의 40% 넘게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세액을 공제하거나 감면하는, 그 위에 그 전에 반영할 수도 있는데 뭐 법인세보다 소득공제도 있을 것이고 특법상에도 소득공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만들어졌고 그 산출세액에서 법에서 정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 하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연구인력 개발비, 뭐 세액공제, 아니면 고용을 창출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용창출 세액공제라고 해서 이런 세액공제 항목들을 반영한 다음에
이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최저한세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한세는 지금 벌써 이제 제가 벌써 어제까지 모르던 용어를 한 50개 넘게 이렇게 쏟아낸 것 같은데 최저한세라는 거는 또 그냥 흘려 들으세요. 이 최저한세는 최저로 내야 되는 어떤 한계세율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제를 아예 다 받아서 납부할 세액이 빵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세법이 그래도 이만큼은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세율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 뭐 7%일 때도 있었고 또 이게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아무리 공제 감면을 많이 받아도 올해 뭐 7%라면 7%는 내야 된다. 그래서 그 최저한세에 걸리보다 이제 더 세금을 적게 내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최저한세라고 하거든요. 뭐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연구인력개발비가 우리는 뭐 1억이고 거기에 25% 2,500만 원을 냈는데 왜 그러니까 우린 낼 세금이 없어야 되는데 왜 세금이 있냐? 그런 거는 이제 대부분 최저한세가 이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연구인력개발비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않아요. 또 그래서 최저한세에 해당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흘려 들으세요. 그냥 공제 감면이 무한정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얼마만큼의 최저로 내야 되는 세금이 있구나. 그 정도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인세가 산출세액이 계산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요. 3월 31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이제 우리 원칙으로 법에는 법인의 등기상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대부분 이제 12월 31일이 많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를 법인세 신고 기한으로 보고 있고 아예 소득 금액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손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종 이제 결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는. 그리고 한 8월쯤 되면 이게 뭐 이제 저희가 중간예납이라고 해서 법인 뭐 부가세도 예정 고지를 하지만 이렇게 세법은 1년 중에 한 번에 이렇게 금액이 확 들어오는 거를 국세청이 바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쪼개서 조금씩 그리고 내년에는 결손이 예상되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예납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말일까지 직전 연도에 뭐 낸 세금이 있다면 절반 아니면은 직전 연도에 낸 세금이 없다면 6개월간 결산을 해서 법인세를 내게 되고 아니면 이건 선택이라서 직전 연도에 절반을 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 좀 힘들다. 그러면은 6개월간의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해서 8월 달에 이미 조금 그러니까 중간에 예납해 두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때는 중간 예납한 법인세를 차감해서 이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되고요. 법인세가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이걸 나눠낼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 금액.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은 미리 내고 500만 원은 나중에 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00만 원이 아예 넘어가게 되면 50% 이하 금액, 뭐 3,000만 원이면 1,500씩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고요. 중소기업은 2개월, 그리고 일반 기업은 한 달. 이 1,000만 원,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이 정도를 2달 동안 사실 그냥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만약에 세금이 이 정도 나왔다면 분납을 꼭 신청해 보는 것도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법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 그 차이를 기속을 밝히는 소득처분, 법인세 신고, 그거의 기준이 되는 게 재무제표거든요. 회사가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세법에 맞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리는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조금 이게 그냥 재무제표 말은 많이 들었는데 어떤 건지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용어 그 글씨를 좀 헷갈리는 분이 계세요. 재무제표 뭐 아니면 뭐 재무제표 뭐 이렇게 쓰시는데 이 말을 들으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표가 재무제표거든요. 제자가 여러 제자를 쓰고 그래서 뭐 제군들 뭐 이렇게 할 때 그 제자가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이렇게 해서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표를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가 있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랑 또는 결손금 처분 계산서라는 항목으로 자본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주석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제학과를 나오신 분이라면 이런 시점이나 그러니까 스탁과 플로우의 개념을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사실 좀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재무상태표는 스탁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시점의 상태, 그러니까 욕조에 물이 반만큼 지금 있다. 요거를 나타내는 게 이제 재무상태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잔액 그리고 자산이 얼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재무상태표의 개념을 써서 시점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일정 기간, 그러니까 뭐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아니면 어쨌든 이렇게 설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내역을 기록한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기간은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조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욕조에 물이 반만큼 차 있다. 이건 상태죠. 근데 그게 아니라 1시간 받으면 욕조에 물이 가득 찬다. 이거는 이제 플로우죠. 그러니까 어떤 기간 개념이 도입되면 그걸 이제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그러니까 재무제표 중에서는 이렇게 시점을 나타내는 표가 있고 어떤 기간 동안의 그 금액을 산정하는 표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고 이 2가지는 또 상관관계가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중요하고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이 2가지만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2가지는 또 이렇게 다른 표 같지만 그리고 뭐 시점과 어떤 기간 이렇게 해서 좀 지향하는 바도 다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또 나중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자산과 부채, 자본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자산은 다시 유동과 비유동, 부채도 유동과 비유동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게 구분하는 이유가 자산 목록을 이렇게 쭉 적어 놓으면 이게 뭐 언제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동이라고 하면 대부분 한 1년을 기준으로 1년 내에 뭐가 처분된다거나 아니면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들은 유동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장기간의 기간을 두고 하는 경우에를 이제 비유동이라고 합니다. 또 뭐 비유동인 경우에는 특히 뭐 유형, 무형 이런 고정자산이 좀 많이 이렇게 비유동 자산에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동이랑 비유동으로 나눈다.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을 먼저 볼게요. 오른쪽은 이렇게 부채하고 자본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회사가 자금을 조달한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자산이 중요한데 자산이 많이 이렇게 돌고 또 자산을 많이 활용해서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 자산이 어디서 왔냐면 내가 빌려올 수도 있고 내가 그냥 회사에 돈을 납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 편이 회사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나한테 빌려준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나와 동업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 회사에 납입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가져갈 몫은 나중에 얼마인지, 자산 중에서 주주의 몫이 얼마고 채권자의 몫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 채권자와 주주가 이렇게 회사에 투자를 하죠. 그걸로 자산을 이렇게 형성해서 그걸로 매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재무제표의 오른쪽이 자금을 조달하는 원천이에요. 그래서 자산은 이렇게 돈을 벌어주는 건데 자산은 남의 돈과 내 돈을 합쳐서 이제 조달한다. 요게 이제 흐름인데요. 회사가 고정자산이 있죠. 그 남의 돈을 빌려와서 건물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특허도 출원하고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재고를 만듭니다. 재고를 만들고 그 재고를 갖다 팔고요. 채권으로 받아와요. 뭐 외상매출금이라는 형태 아니면 뭐 어쨌든 어음도 되고요. 그런 걸 받아온 다음에 실제로 돈이 이제 회수가 되는 요 이제 흐름이 있거든요. 자산도 그냥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을 기준으로 그냥 유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유동 비유동으로 나눈 것도 있지만 자산은 이렇게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그다음에 대금이 회수되는 절차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오른쪽에서 돈을 빌려와서 이제 어떤 매출을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채와 자본으로 자금을 끌어와서 이걸로 이제 어떤 고정자산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그 진짜 자산 그 자산을 만들고 그 자산으로 재고를 만들어서
채권으로 바꾼 다음에 돈으로 바꾸는 요게 재무상태표의 흐름입니다. 돈을 빌려와서 자금을 조달해서 고정자산이나 어떤 유무형의 자산을 형성한 다음에 재고를 만들어서 채권으로 바꾸고 나중에 현금으로 회수하는 재무상태표가 이게 빨리 돌아가야 건전한 나중에 말씀드릴 뭐 투자자들도 좋아하는 뭐 아니면 재무 비율이 굉장히 좋다 뭐 이런 거를 판단할 때는 이 흐름이 이렇게 계속 선순환하는 그거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이라고 하는데 자본은 아까 제가 주주가 납입한 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주주가 납입한 돈 플러스 이때까지 번 돈 혹은 이때까지 까먹은 돈이 여기에 다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회계 기준에서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자산이다, 이게 부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자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거든요. 자본이 상대적으로 뭐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회계는 어쨌든 양쪽이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에서 뭐를 빼면 자본이 나온다. 이거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도 부합하고 또 잔액 개념 자본은 약간 주주는 무한 책임 뭐 무한까지는 아니지만 유한 책임을 지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갚을 거 다 갚고 나머지가 주주 몫이기 때문에 어떤 잔액 개념으로 좀 설명이 되는데 자본도 그래도 이렇게 좀 표시를 좀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겠죠.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본에 자본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본금과 자본을 좀 헷갈리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자본금은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돈이에요. 그래서 액면가 곱하기 그 뭐 발행 주식수라고 하는데 이제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액면 분할을 한다고 이제 기사가 크게 났는데 현재 삼성전자의 한 주당 액면가는 5,000원이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 잉여금이 뭐 100조, 200조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5,000원 곱하기 이때까지 발행한 주식수가 자본금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은 뭐 증자를 하거나 할 때 5,000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10만 원 주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납입 금액에서 액면가를 빼고 나머지 금액을 발행 주식 곱해가지고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발행할 때 우리가 더 받았다. 이것도 뭐 물론 주주가 납입한 돈이죠. 근데 이제 액면가 기준으로 표시를 한 번 더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납입자본금, 그러니까 주주가 납입한 돈이죠. 근데 자본은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이때까지 번 돈이 있다면 요거를 합쳐가지고 이익잉여금이라는 형태로 이제 합쳐가지고 그 잔액을 자본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상황이 있는데 자본 중에서 납입자본금이 이만큼 그래서 아까 그 자본금과 주식발행 초과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납입자본금이 이만큼 형성되어 있다가 이제 계속 결손이 나서 그러니까 2월 결손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자본금을 이렇게 납입했던 것 소위 이제 까먹는다고 하죠. 이제 계속 까먹고 있는 상태가 되면 이렇게 결손금이 자본금을 이렇게 잠식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자본 잠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냈던 금액보다 뭔가 가져갈 게 더 없는 거예요. 그게 자본 잠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편에서 자본금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자산을 고정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산을 형성한 다음에 이제 대금이 회수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춘 표라면 손익계산서는 아까 말씀드린 1월 1일부터 혹은 그러니까 어떤 설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 성과를 보여주는 거죠. 매출이 있을 거고요. 그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매출 원가가 있고 거기서 그렇게 뺀 것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이제 매출 원가라는 개념과 그냥 비용이라는 개념이 조금 헷갈리는데 매출 원가는 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예를 들어서 뭐 책상을 산다면 책상을 매출로 그러니까 책상을 팔아서 매출로 일으킨다면 책상에 들어간 나무 그리고 뭐 어떤 설계 그리고 그 책상을 만든 사람의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매출 원가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항목으로 이제 숫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만들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갖다 팔아야겠죠. 이제 그러면 마케팅하고 또 본사의 뭐 인사, 뭐 회계 여러 가지 이제 그 직접 대응되진 않지만 우리 회사의 성과를 위해서 일하는 그리고 판매 관리비라고 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런 제반 비용들 그런 비용들을 다 빼면
우리 회사가 영업에서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영업 말고 그 뭐 이자를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회사의 매출하고는 상관없는 우리 회사의 뭐 건물을 팔았다거나 차를 팔았다. 아니면은 뭐 차를 팔았는데 미치고 팔았다. 아니면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본 사업의 매출을 좀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밑에 빼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 세금을 내기 전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세무 조정을 할 때 회사가 제시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이제 세무 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게 이제 당기 순이익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그 나머지 사항들을 조정한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이제 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 당기에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당기 순이익과 영업이익 중에서 투자자들이 더 많이 버는 거는 영업이익이에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영업에 관한 어떤 손익을 알 수 있는 게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제일 밑에부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사실 잘 없고 영업이익이라는 글자를 찾는 어떤 뭐 대출 아니면 뭐 투자자 이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당기순이익은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이 높아가지고 실제 만약에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 손실이 났는데 그냥 어떤 건물을 그냥 하나 갖다 팔아가지고 당기순이익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업과 관련 없이 이익이 굉장히 좋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 분식은 아니지만 이익이 올해에는 좀 많이 났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 회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 아니면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을 좀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업이익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좀 심플한데요. 손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죠. 손익계산서에 이제 판관비를 좀 더 한번 살펴볼게요. 판관비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연구인력 개발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수수료 비용, 뭐 감가상각비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복리후생비, 뭐 급여 상여 퇴직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항목 모두가 판매관리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 어떤 우리 회사의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직접 원가에 포함된다면 판매관리비가 아니라 그 위에 매출 원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쓰는 감가상각비는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되고요. 우리 본사에서 쓰는 어떤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이제 그 매출을 일으키는 직접 원가와 그냥 일반적인 판매관리비를 나누기 위해서 회계에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유용하게 표시하려고 이런 기준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일정 부분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재무상태표는 12월 말일자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1년치의 어떤 손익이 함께 이제 보여지는 건데 그거의 상관관계는 이 당기순이익이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자본 항목이 이익잉여금에 가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회사가 잘 됐다면 이익잉여금이 많을 거고 그 이익잉여금은 그냥 가지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회사가 영업을 하고 번 이익의 누계액이에요. 물론 이제 그거를 배당으로 가져갔다면 그 사이에 처분하는 게 있긴 한데 이렇게 이제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기중에는 존재하다가 이제 이 성과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 당기순이익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그냥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에 옮겨 적음으로써 이제 사라지게 되는 계정이고 재무상태표는 계속해서 올해의 잔액이 내년도의 기초 잔액이 되어서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누적 개념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재무상태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익계산서에서 재무상태표로 이제 연결고리 중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계산서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전기의 잉여금에서 전기에 오류가 있었다면 고치고요.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올해의 당기순이익을 더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전기에 있었던 잉여금과 올해의 이익을 더한 다음에 요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처분을 할 건지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준비금을 적립할 수도 있고 배당도 여기에서 결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으로 회사의 자본으로 쌓아두지 말고 주주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에서 전기에서 넘어오는 2월 이익잉여금과 올해 번 당기순이익을 합쳐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이제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서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으로 계상됩니다. 그 배당에 대해서 이제 사전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배당은 연간 이제 이자, 배당, 이게 금융소득을 다 합쳐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 그리고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다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으로 가세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급여가 굉장히 높아서 조금 급여를 조금만 더 올려도 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법인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다면 2천만 원 정도까지는 15.4%만 내면 분리과세 되니까 요거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그동안 말씀드린 이 회계는 발생기준이라는 약간 좀 독특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현금흐름표는 그냥 현금 위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매출을 하고 돈을 받지 못했어도 올해 판 것으로 보지만, 현금흐름표는 현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야 우리가 돈을 번 걸로 인식을 하는, 이게 그 소위 말해서 흑자도산이라고 하는, 손익계산서가 굉장히 매출이 잘 나고 이익이 나고 있는데도 부도가 나는 회사를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현금흐름표 중에 영업활동이나 뭐 이렇게 해서 회사가 매출이 계속 나고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현금 흐름이 좋지 않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갚을 돈을 못 갚게 되면 그게 이제 부도가 나게 되거든요. 그게 흑자도산이죠,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그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발생 기준에서 좀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현금 기준으로, 뭐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것처럼 돈이 들어왔어야 받은 거고 매출이고, 돈이 안 들어왔으면 아직 뭐 물건을 판 게 아니고, 또 줘야 내가 이제 준 거고, 안 줬으면 떼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다 포함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역을 기술해 놓은 게 현금흐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재무상태표를 봤죠. 이제 재무상태표는 왼쪽에 자산이 있고 오른쪽에 채권자와 주주가 낸 자금을 조달한 원천이 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두 가지가 있겠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꼭 알아두셨으면 이제 그런 바람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계산되고, 부채와 자본은 이제 자금의 원천으로 따라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가 재무상태표예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1년만 있다가 없어지니까 어쨌든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손익이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손익계산서하고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나중에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가서 꽂힐 거니까 그게 뭐 잉여금 혹은 결손금의 처리계산서가 될 거고, 이 모든 거를 다시 한번 현금 기준으로 다시 분개한 게 현금흐름표. 요 내용만 아셔도 이제 재무상태표가 뭐다, 손익계산서가 뭐다,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고, 뭐 어떤 거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요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투자자들이 어떤 재무제표를 좋아할지는 이제 저희가 투자를 좀 많이 그러니까 투자에 좀 실패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좀 많이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재무적 혹은 이제 비재무적인 어떤 투자 포인트가 스타트업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 냉정한 순간이 왔을 때 우리 회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게 결심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어떤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가를 정리를 해봤는데,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지표를 그리면 굉장히 좋겠죠. 손익계산서를 아까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원래 재무제표라는 게 비교식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년과 올해 비교식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종 지표들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상승하는
매출도 뭐 1%라도 이렇게 느는 그런 재무제표가 당연히 좋은 재무제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원가율 뭐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어떤 원가율이 이제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그 회사의 수익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접대별 기부금 이런 것들은 사실상 특히나 스타트업에서 사업 활동과 필수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계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크게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지급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여기에도 있죠. 이제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자꾸 알 수 없는 것에 빠진다. 아니면 뭐 대표자가 가져갔다. 그러면 이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사업 목적에 쓰이고 있는 건지를 좀 의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각 재무 비율들이 조금 그래도 이제 좀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재무제표일 것 같습니다. 재무 비율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동성 이제 회사가 단기 요거는 좀 뒤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항목은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성장성 비율은 좀 빼고 나머지 유동성과 부채, 수익성, 활동성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장성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무 비율 그 어떤 모든 회사가 재무제표를 만들고 그 회사 간에 서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냥 보고 이 회사가 좋구나 안 좋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다른 회사와 비교할 때 좀 회계적으로 이제 중점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계산된 비율들이 있다면 그 비율만 가지고도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재무 비율을 그래서 많이들 좀 선호를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항상 너무 높은 경우에만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높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일단 뭐냐면 그 자본 대 부채의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재무상태표는 주주가 낸 돈이 있고 남한테 빌린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총 부채가 그러니까 부채가 내가 낸 돈 대비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100%가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내가 낸 돈보다 남한테 빌린 돈이 더 많다는 거고요. 그 이하가 되면 내가 낸 돈보다는 그래도 남한테 빌린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아까 그 재무상태표가 오른쪽이 재무 자금 조달의 원천이라고 하면 그 자금 조달에 어떻게 이제 좀 조달이 되었는지 재무 구조에 특히 타인 이제 부채는 언젠가 털고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표라서 채권자들도 내가 이 회사한테 돈을 빌려줄 때 내가 그러니까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아니면은 주주들이 낸 돈이 더 많으니까 나는 여기서 뭐 언제든지 털고 나갈 수 있겠다. 뭐 이 회사가 잘 갚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 투자자의 입장에서 내가 이 회사에 어느 정도의 그런 리스크 뭐 자금 이렇게 낸 사람 중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는지를 좀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가 부채 비율이다 보니까 많이들 이거를 좀 중요시 여기시죠. 그래서 이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무구조의 타인 의존도를 파악하는 비율이라서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동성 비율. 유동성 비율은 그 아까 이제 1년을 그 기준으로 자산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고 부채를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 1년 내에 받을 돈과 갚을 돈의 상관관계죠. 내가 1년 내에 갚을 돈이 더 많은지 아니면 1년 내에 내가 받아올 돈이 더 많은지 그래서 이 회사가 적어도 1년은 가겠구나. 뭐 그리고 재고를 아예 빼버리고 당좌 비율이라고 해서 재고는 좀 팔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이제 계산한 것을 당좌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단기, 초단기 채무 상환 능력을 좀 측정하면서 이 회사가 당장 망할 것 같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고요. 수익성 비율은 이제 총 자산 수익 이익률도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먼저 보면 요것만 일단 보겠습니다. 매출액 중에서 아까 그 영업이익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결과적으로 이거는 다 아시는 개념인데 한 개 팔면 그래서 얼마가 남냐 이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 빼고 모든 걸 다 빼고
이게 한 개를 팔면 얼마가 남냐. 이게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높다는 것은 마진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활동성 비율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계속해서 반복드리는 거는 요거라도 좀 알아가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재무상태표 오른쪽에서 돈을 끌어와서 재무상태표 왼쪽의 자산에서 자금 이제 돌려가지고 매출을 창출시킬 건데, 그러면 그 자산이 얼마나 돌았는지 그거를 알 수 있다면, 아, 이 회사가 좀 활동적이구나, 다이나믹하구나, 아니면 이 회사가 좀 이렇게 무겁고 좀 느린 회사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고, 고정자산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매출채권 회전율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채권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거는 대금 회수가 굉장히 늦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회사가 이 회사가 매출은 많지만 물건이 회수되는데 굉장히 늦고 그 대손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제 비율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거에는 없는데 제가 좀 추가로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제 앞에서 이제 비율들도 말씀드렸고,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가 이제 의미하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요 두 개를 실제 사례에 좀 넣고자 해요. 쿠팡의 재무제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쿠팡은 단위가 이제 쿠팡은 부채 비율이 그래도 한 2배 정도가 되고, 그래도 유동 비율은 좀 좋아서 1년 내에 이제 유동 자산으로 거의 커버가 가능한 수준. 2016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이미 2017년도가 나왔는데 자료가 좀 없어가지고 2016년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당좌 비율도 뭐 괜찮은 편이고요. 재무상태표만 보면 이제 주주가 낸 돈하고 부채가 이제 남의 돈하고 거의 비율이 뭐 거의 애플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쿠팡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쿠퍼드 벤처스라고 했는데 이름을 아예 쿠팡 주식회사로 바꿔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부채, 그러니까 이제 손익계산서가 좀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하죠. 이제 그 쿠팡이 예전에는 물건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였는데 몇 년 전부터 아예 물건을 사가지고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가가 거의 한 80%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쿠팡의 수수료율을 알 수 있겠죠. 이제 쿠팡이 뭐를 사가지고 20%, 한 25%의 마진을 붙여서 지금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6년도에는. 그래서 재고를 매입하다 보니까 굉장히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이제 또 이게 뭐 잘하고 있는지는 이제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판관비를 거의 1조 가까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4천, 한 개 팔면 이제 한 200원이 남는데 다시 또 한 뭐 1,000원을 거기다가 갖다 주는 데서 또 쓰고 있는, 지금 이런 2016년도에는 이런 형국입니다. 아마 2017년에는 좀 더 심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쿠팡은 한 2조 정도의 매출을 하면서 원가율이 20%,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20%, 판관비로 한 1조 가까이를 쓰고 있는, 그러면서 계속 지금 이 5,600, 그러니까 한 5,600억의 손실을 봤죠. 근데 앞에서 보면 자본이 3,180만 원밖에, 그러니까 3,180억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자본 잠식에 이제, 그러니까 2017년도에 만약에 또 이런 게 나온다면 마이너스 5,600이 재무상태표에 가면서 이제 잠식하면서 이렇게 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뭐 또 투자를 유치하고 2017년도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는 그래도 쿠팡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상징적인 회사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제조업이 아니라 유통업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선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스타트업 중에 이제 IT 회사가 많은데 IT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는 자산이 한 2조 3천억, 그리고 뭐 오히려 부채 비율은 거의 남의 돈이 거의 없고, 뭐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비율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NC는 매입해오는 게 거의 없어요. 뭐 물건을 사와서 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부채로 계상될 거는 실제로 진짜 돈 빌린 거 말고는, 그리고 돈도 거의 안 빌렸지만 어쨌든 지금 갚아야 될 돈도 많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요 재고를 표시해놨는데, 재고가 이제 IT 회사니까 게임 리니지를 만들고 뭐 이러는데, 이제 재고가 사실 리니지 인형 뭐 이런 거밖에 없지, 어떤 뭐 이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고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IT 회사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막 잘 돌아야 된다고 했는데 돌아가 보면 우리 회사는 재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 재고가 왜 없지? 이렇게 재고가 또 다른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걸 좀 오해하실까 봐 IT 회사는 원래 재고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손익계산서도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매출이 이제 거의 한 1조 가까이 나오고 이제 올해는 아마 이거보다 훨씬 리니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1조 약간 안 되고 이제 원가가 거의 없죠. 여기는 뭐 이제 개발비 말고는 사실 원가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원가율이 굉장히 좋아요. 80%.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33% 정도 되는데 이 판관비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우린 IT 기업이라서 연구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연구소도 만들었고 뭐 이제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제 연구 개발비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비용으로 그러니까 단기에 이번 연도에 비용으로 반영을 해야 되냐 아니면 자산으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다던데 어떤 게 좋은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NC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개발비를 이렇게 비용으로 계상하고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억 정도를 비용으로 계상해도 당기순이익이 이제 한 2,700억 정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우량한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개발비에 관련해서 이제 자산으로 넣을 수 있을지 아니면 뭐 그냥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그 우리가 지출하는 개발비가 이 모든 항목을 이렇게 충족하는 경우에 자산으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이 그러니까 제대로 나중에 어떤 그러니까 핵심은 이 기술이 완성이 돼서 우리 회사의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너네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연구 개발이라는 게 연구 단계가 있고 개발 단계가 있어요. 연구할 때는 비용으로 다 처리하고 개발 단계에 와서 이제 그 개발을 우리 회사가 이 개발비가 이제 올해 비용으로 이제 어떤 계상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회사의 매출에 관여하는 그럴 경우에 이제 개발비로 계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래서 뭐 그냥 나는 이번 연도에는 개발비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국세청은 좋아하죠. 왜냐하면은 비용을 이렇게 부인해 가지고 다 자산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 세금이 계속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은 좋아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이런 좀 약간 말씀을 드리기가 뭐 국세청은 좋아하되 투자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산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계상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비와 관련해서 셀트리온을 가져왔는데요. 셀트리온은 뒤에 걸 먼저 보여드리면 그 연구개발비를 1년에 몇 천억씩 쓰는데 비용으로 일부 반영하고 일부가 이거 누적이니까 그 몇 년 동안은 개발비로 많이 그러니까 자산으로 계상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고 뭐 유동 비율도 좋지만 이 자산이 대부분 그러니까 뭐 한 40%가 40%가 아니구나 한 25, 6, 7%가 그동안 그냥 어쩌면 비용으로 계상되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개발비를 자산으로 올려놓음으로써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좋아 보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NC하고 셀트리온 물론 이제 업종도 다르고 이제 제약 업종과 또 그냥 IT 업종은 좀 다르지만 개발비를 자산화하는 요건은 똑같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자기네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요건들을 좀 충족시킨다 보고 이제 자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고 NC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냥 비용으로 처리를 해도 사실 무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셀트리온이 이걸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매출 6,700억에 당기순이익이 한 1,800억 좀 간당간당하죠. 지금 보면 원가율은 좋지만 이
연구 개발비를 전부 다 만약에 이제 비용으로 반영했다면 당기순이익이 뭐 몇십억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이걸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2017년도도 제가 밑에 뽑아놨는데, 그러니까 한 1171억을 쓰는데 1540억을 또 자산에 넣겠다. 그리고 비용에는 그럼 잘못 말씀드렸네요. 1540억을 쓰는데 그중에 1170억을 자산으로 넣겠다. 한 76%를 자산에 넣고 또 이제 연구개발비로 비용으로 이렇게 조금씩 반영을 하는, NC하고 셀트리온의 어떤 개발비에 관한 이슈, 그리고 아까 그 제조업과 유통기업의 어떤 매출 원가율,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회사가 어떤,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좋다는 거는 그 회사가 동종업계, 그리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속한 산업군에서 나오는 이제 재무상태표에 좀 그나마 좋다고 하는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따라가는 게 좋은 재무제표거든요. 뭐 막 그냥 무조건 재고가 뭐 많고 뭐 유동자산이 많고 아니면은 뭐 부채 비율이 좋고 이런 것보다는 그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재무상태표가 좀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뭐 신고하면서, 그러니까 법인세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그리고 혹은 다른 업체의 어떤 재무상태표를 보시게 될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위주로, 그러니까 뭐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뭐 활동성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뭐 개발비로 작성한 것들이 있는지,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이라는데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다. 이제 우리 회사가 막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잘 되고 있다고 외부에는 얘기하는데 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재무상태표, 뭐 결산서, 그런 것들로 이제 숫자로 표현될 때 이제 상대방에게도 말할 수 있고요. 또 우리 회사에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도 그냥 갔더니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측정을 하고, 그러니까 숫자로 표시하면서 측정하고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는데 이번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비스 엄창희 세무사였고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